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거울 앞에서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살짝 코를 찡긋거리는 모습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저도 지난주에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사람이 자꾸 코를 막으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눈치채셨는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냄새는 씻지 않아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나이가 들면서 특별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욕을 덜 해서? 이를 제대로 안 닦아서? 옷을 자주 안 갈아입어서? 모두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노네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은 일본의 연구진이 2001년에 발견한 건데요. 우리 피부의 지방산이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이 노네날은 40세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70세가 되면 20대의 10배 이상 많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노네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냄새의 특성으로는 마치 오래된 책 냄새, 약간의 기름 냄새, 풀 냄새가 섞인 듯한 독특한 냄새를 냅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성인데 이것이 일반 비누나 샴푸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아요. 마치 옷에 밴 음식 냄새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어요. 세 번째로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후각 적응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개인차가 크게 발생되는데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그 냄새의 정도가 다릅니다.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김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나는 매일 목욕을 하는데 왜 손주들이 내 옆에 오기 싫어할까?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네날에 대해 설명해 드렸더니, 그래서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나는 거구나. 하시면서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나이가 들면서 노네날이 많아질까?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이 노네날이 많아지는 걸까요? 주요 원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피부의 근본적인 변화. 젊을 때 우리 피부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피지 분비가 활발해서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세포 재생이 빨라서 오래된 세포들이 빠르게 교체됐으며 콜라겐이 풍부해서 피부가 탄력 있고 건강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져요. 또한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져서 각질이 쌓이기 쉬워지고 또한 콜라겐이 감소해서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져요. 이런 변화 때문에 산화된 지방산 노네날이 피부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 땀 분비의 변화. 땀을 적게 흘리면 더 깨끗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땀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음으로는 땀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알아볼게요. 체온 조절, 독소 배출, 피부 정화, 자연적인 항균 작용. 나이가 들면서 땀샘이 약해지면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요. 피부 표면에 세균 증식이 쉬워져요. 그래서 자연적인 정화 작용이 감소해요. 세 번째 원인 호르몬 변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가 체취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에스트로겐 감소로 피부가 더 얇아지며 또한 피부에 나오는 기름의 성질도 달라지면서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남성분들도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비슷한 변화를 겪어요. 네 번째 원인 침분비 감소. 나이가 들면서 침샘 기능이 약해져요. 침분비량이 30에서 50% 감소해요. 그리고 침의 항균 성분이 줄어들며 입안 pH가 변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요. 다섯 번째 원인 전반적인 신진대사 저하. 제일 첫 번째로는 혈액순환이 느려져요. 그러면서 림프순환이 둔해지며 세포 재생 속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면역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냄새를 해결하고자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완벽한 트리플 S 세정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발한 트리플 S 세정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노네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S는 스킨 폴드입니다. 이것은 주름과 접힌 부분 집중 관리를 뜻합니다. 피부가 접히는 부분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는 공기순환이 안 돼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그리고 각질과 피지가 쌓이기 쉽기 때문에 노네날이 농축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중관리 부위와 방법을 알아볼게요. 목 주변, 목 뒤쪽 주름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목 앞쪽 이중턱 부분도 꼼꼼히 세정. 귀 뒤쪽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겨드랑이는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깊숙이 세정. 털이 있는 부분은 더 꼼꼼히. 세정 후 완전히 말려주세요. 그리고 가슴 밑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리고 아래쪽을 세정. 브래지어가 닿는 부분은 특히 주의. 세정 후 파우더를 살짝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사타구니 부분입니다. 허벅지와 몸통이 만나는 부분. 서예부 주름 사이사이. 민감한 부분이니 부드럽게 세정. 그리고 무릎 뒤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인데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세정.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라 더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팔꿈치 안쪽 알아볼게요. 팔을 펼친 상태에서 안쪽 주름 부분 세정. 각질이 많이 쌓이는 부분이에요. 세정 시 주의사항입니다.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피부 손상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충분히 불려준 후 세정. 그리고 세정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집중 세정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S는 스칼프입니다. 두피를 뜻하며 두피와 머리카락 완벽 관리입니다. 머리카락과 두피가 냄새를 오래 붙잡고 있는 이유는 머리카락은 냄새 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요. 따라서 두피에서 나오는 피지와 노네날이 머리카락에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할 때 대충 감으면 깊숙한 곳까지 세정이 안 돼요. 이제는 완벽한 머리 감기 7단계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로는 충분한 물로 예비 세정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2분에서 3분간 충분히 적셔주세요. 2단계에서 70%의 오염물질이 제거돼요. 2단계로는 샴푸 거품 내기입니다. 샴푸를 손바닥에 덜어서 거품을 충분히 내세요. 이런 거품이 클렌징 성분을 활성화시킵니다. 3단계는 두피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원을 그리며 마사지. 압력은 적당히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최소 2분에서 3분은 마사지해 주세요. 4단계 모발 세정. 두피에서 모발 끝까지 부드럽게 세정. 모발끼리 비비지 마세요. 손상 위험. 5단계는 1차 헹굼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 주세요.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6단계로는 2차 샴푸이며 필요시 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많이 더러웠다면 2차 샴푸를 첫 번째보다 짧게 해도 돼요. 7단계로는 이제 최종 헹굼 단계입니다. 찬물로 마지막 헹굼으로 모공 수축 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샴푸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샴푸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샴푸 선택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리콘이 없는 제품 선택. 그리고 두 번째, 약산성 제품 선택. 너무 강한 세정력은 피하세요. 마지막 추천으로는 천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좋아요. 세 번째 S로는 스웨티 스팟으로 땀나는 부위 집중 관리입니다.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 중에 발과 발가락 관리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발가락 사이 세정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가락을 하나씩 벌려가며 사이사이 세정. 특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실리콘 칫솔 같은 걸 세척용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발바닥 세정법. 발바닥 전체를 원을 그리며 마사지. 발꿈치 각질 제거도 함께 발가락 밑부분도 꼼꼼히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톱 관리도 알아보겠습니다. 발톱 아래쪽 때가 잘 끼는 부분이기도 하고 굳은 살이나 각질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이 부분을 각질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발톱 길이는 적절히 유지합니다. 이제는 발톱 무좀 예방을 위해 습한 환경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손과 손바닥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바닥 세정. 손바닥 전체를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히 하시면서 손목까지 함께 세정해 주셔야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톱 관리입니다. 손톱 아래쪽에 때가 끼기 쉬운 부분이므로 거품을 내어 꼼꼼히 세정합니다. 그리고 손톱 길이는 너무 바짝 깎진 마시고 적절히 유지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기타 땀나는 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 중앙 부분. 이 부분은 닿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중요해요. 등은 손이 잘 안 닿는 부위죠. 이럴 땐 긴 수건 타올을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쓱쓱 문지르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허리 부분입니다. 벨트가 닿는 부분. 앉아있을 때 많이 땀나는 부분으로 특히 여름철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목욕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황금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법칙, 부드러움이 최우선.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져요.
강한 자극은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해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순한 세정제 사용하는 것과 부드러운 목욕 도구 사용, 적당한 압력으로 꼼꼼히 세정하는 것, 그리고 피부 반응 관찰하며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법칙으로 물 온도 완벽 조절하기입니다. 물 온도에 따른 효과로는 등이 시려서 뜨거운 물 찾게 되시죠? 뜨끈한 물이 좋긴 한데요. 근데 너무 뜨거운 온도인 물 40도 이상의 온도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혈압 상승의 위험을 줄 수 있어요. 적당한 온도인 36에서 38도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찬물인 30도 이하의 온도는 혈액순환 저해를 일으키고 근육 경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최적의 목욕 온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36에서 37도, 겨울에는 37에서 38도, 목욕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 가장 적당합니다. 샤워 마지막에 찬물로 살짝 헹궈주면 피부도 탱탱 혈관도 쫙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심장이 약하시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갑자기 찬물로 헹구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너무 차갑지 않도록 발끝부터 천천히 가볍게 시작해 주세요. 세 번째 법칙으로 철저한 헹굼입니다. 비누나 샴푸 잔여물이 남아 있으면 가장 먼저 피부 자극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세균 번식 환경 조성시켜 알레르기 반응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그것이 나중에는 냄새 원인 제공이 될 수 있으니 비누나 샴푸 잔여물이 남아 있지 않게 깨끗이 헹구는 것도 중요해요. 완벽한 헹굼 방법을 알아볼게요. 쓱쓱 문질러서 끝. 그러고 나오시면 피부는 아직 씻을 준비도 안 됐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샤워 시간도 건강입니다. 각 부위별로 최소 30초씩 헹굼이 필요합니다.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특히 접힌 부분은 집중 헹굼해 주세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헹굼하시면 피부도 숨쉬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 법칙 올바른 건조법입니다. 샤워 끝나고 수건으로 툭툭 털고 끝. 혹시 오늘도 그렇게 나오신 건 아니죠? 물기 제대로 안 닦으면 곰팡이균, 무좀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됩니다. 또한 세게 문지르기는 피부 손상을 일으키며 불완전한 건조는 습진의 위험이 생기기 쉽습니다. 올바른 건조 방법으로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닦기, 접힌 부분은 완전히 말리기, 특히 발가락 사이는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필요시 헤어드라이어기를 이용해 약풍으로 놓고 건조시켜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법칙 즉시 보습. 목욕 후 5분 이내 보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욕은 잘하시면서 보습은요? 귀찮아하고 그냥 넘어가셨죠? 근데요, 씻고 나면 피부 속 물도 같이 날아가요. 그 상태로 그냥 두면 건조해지고 가렵고 주름도 더 생깁니다. 보습은 피부의 밥이에요. 안 바르면 굶기는 겁니다. 보습은 피부 수분 손실 방지와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노화도 방지시켜주면서 냄새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습제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향 또는 약한 향 그리고 알코올 성분 없는 제품
그리고 자신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 법칙, 목욕 빈도 조절. 나이대별 권장 목욕 빈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틀에 한 번, 70대 이틀에 한 번 또는 매일 간단히, 80대 이상 3일에 한 번 또는 매일 부분 세정. 일곱 번째 법칙, 목욕 도구 관리입니다. 자, 몸은 깨끗하게 씻으셨죠? 그런데요, 혹시 수건, 때타올 언제 마지막으로 씻으셨어요? 몸만 씻고 도구는 안 씻으면 거기서 냄새가 다시 시작됩니다. 수건은 3, 4일마다 교체, 목욕대 타올은 3달마다 교체, 칫솔 1달마다 교체, 면도기 사용 후 완전 건조시켜두기입니다. 여덟 번째 법칙, 목욕 시간 조절에 대해 알아볼게요. 뜨끈한 물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도 풀리고 기분도 좋죠? 그런데 말이죠. 지진다고 너무 오래 계시면 피부는 속으로 타들어가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어지러움, 탈수, 저혈압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샤워는 10에서 15분, 목욕은 15에서 20분. 너무 오래 하면 피부 건조하고 위험하므로 주의하시고, 혈압이 있으신 분은 더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 법칙, 목욕 전후 수분 섭취. 목욕 전후 수분 섭취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탈수 방지에 도움이 되며 혈액순환 개선과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법칙, 목욕 환경 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욕실 문 꽉 닫고 김이 자욱하면 보기엔 따뜻해 보이지만 산소 부족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적당한 환기 없으면 혈압 뚝, 기운 뚝,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은 닫되 환기는 열어두세요. 건강한 목욕은 공기부터 시작입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하기, 적절한 조명을 설치해 놔서 안전 확보하기, 응급 상황 대비 가족에게 알림으로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부 목욕 외 필수 생활 습관 완벽 안내. 수분 섭취는 몸속부터 완전 정화시킵니다. 물이 채취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독소 배출 촉진, 신진대사 활성화, 피부 탄력 개선, 입냄새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완벽한 하루 수분 섭취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서 9시,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200ml. 효과로는 장 운동 촉진, 독소 배출 시작.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레몬 한 방울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오전 9시에서 12시, 아침 식사 30분 전 물 한 잔, 그리고 운동 후 물 한 잔. 이 한 잔이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해주며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니까 기운도 나고 피로도 덜 느껴져요. 점심 12시에서 오후 2시, 점심 식사 30분 전 물 한 잔, 점심 식사 1시간 후 물 한 잔. 우리 몸도 시동을 걸어줘야 움직입니다. 이는 효과 소화 도움, 오후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오후 2시에서 6시, 눈도 침침하고 기운 빠질 시간이죠. 이때 따뜻한 물 한 잔이면 몸도 머리도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하루 마무리 준비하면서 한 잔 더. 남은 기운을 채워주는 작은 습관이에요. 저녁 6시에서 9시, 저녁 식사 30분 전 물 한 잔, 저녁 식사 1시간 후 물 한 잔. 이는 저녁 소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 9시에서 자정, 잠자리 들기 2시간 전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마시면 밤에 자꾸 깨지 않냐고요? 딱 2시간 전에 마시면 괜찮습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활발해지면서 입냄새와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물 한 잔으로 입도 촉촉, 수면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주의사항으로는 커피, 차, 탄산음료는 물로 치지 않아요. 몸에 좋은 차도 좋지만 카페인 있는 차나 커피, 탄산은 물로 계산하면 빵점.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고 입도, 피부도 더 마를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선 진짜 물을 따로 마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시고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개인의 활동량과 체중에 따라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햇볕 쬐기는 자연의 완벽한 살균제입니다. 햇볕이 채취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김이 생긴다, 피부 타면 안 된다 하시며 김이 생길까봐 햇볕 싫다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팔토시까지 꽁꽁 감추고 다니시는데요. 근데요, 햇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적당한 햇빛은 오히려 약입니다. 살균, 기분 전환, 뼈 건강까지. 양산 들고 산책하며 햇살 한 줄기 받는 것, 그게 최고의 자연 치료제예요. 먼저 비타민 D 생성으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자외선의 살균 효과와 기분 조절, 식욕, 수면, 소화,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기분을 맑게 해주는 행복 물질로 몸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안전한 햇볕 쬐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햇볕 쬐면 김이 생긴다, 피부 상한다 해서 아예 햇빛을 안 보시려는 분들 많죠? 그런데요,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적당한 시간, 올바른 방법으로 쬐면 피부에도 좋고 기분도 한결 밝아집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이때는 햇살은 부드럽고 자외선도 약해요. 시간은 10분 내지 20분이면 충분해요. 오전 9시에서 10시. 이때는 얼굴, 팔, 손 등 정도만 가볍게 노출하시는 게 좋으며 시간은 10분 내지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이때는 외출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가볍게 발라주시고 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후 12시에서 3시. 햇볕이 건강에 좋다고 해도 이 시간은 피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자외선이 가장 강해서 피부가 상하기 쉽고 열사병 위험도 높습니다. 이 시간대엔 그늘이나 실내에서 쉬시는 게 좋아요. 오후 3시에서 5시. 이 시간대에는 특히 피부가 얇거나 건조한 어르신들에겐 오히려 피부 손상이 더 쉽게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시고 햇볕 쬐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만 쬐는 게 좋아요.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햇살이 많이 누그러졌죠? 이 시간은 피부 자극도 적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황금 시간대예요. 10에서 15분 정도 햇살을 살짝 받아주면 비타민 D도 챙기고 기분도 맑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햇볕 쬐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SPF 30 이상, 그리고 모자 착용하기. 부가적으로 선글라스 착용을 하면 눈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음식을 통한 채취 관리로 먹는 것으로 냄새 잡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취에 좋은 음식들 알아볼게요. 항산화 음식은 노뇌날 생성을 억제시킵니다.
그 중에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하며 채취 제거에 도움이 돼요. 하루 권장량으로 중간 크기 1개에서 2개. 조리해서 먹으면 흡수율 증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과입니다. 사과 속 펙틴이라는 성분이 장 속 묵은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몸에서 나는 냄새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1개 그리고 껍질째 먹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음식으로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그냥 달콤한 과일인 줄 아셨죠? 사실 딸기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서 몸속의 나쁜 물질을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을 해줍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특유의 노인 냄새를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10개에서 15개. 농약 잔류 위험이 있으니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안전해요. 그 다음으로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보랏빛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은 몸속 산화를 막아주고 노폐물이 쌓여서 생기는 채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기억력, 눈 건강, 냄새 억제까지 작지만 강한 과일이에요. 하루 권장량은 커피컵 반컵 정도. 냉동 제품도 영양소 손실 없으니 드셔도 좋아요. 다음으로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깻잎처럼 초록빛 채소 안에는 엽록소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엽록소는 몸속 냄새의 원인을 잡아주고 피까지 맑게 해주는 자연 정화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채취 걱정이 훨씬 적어요. 하루 권장량으로 말씀드리면 쌈으로 드시면 상추는 5에서 7장, 깻잎은 10장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의외의 채취 제거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마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냄새가 강하다고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마늘은 채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이 몸속에 들어가 소화되면서 노폐물과 냄새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고 또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입안 세균도 줄여줘서 입냄새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생마늘은 1개에서 2쪽, 익힌 마늘은 2개에서 4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운 마늘이나 반찬에 넣은 건 속에도 부담이 덜하고 몸냄새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날엔 생강차 한 잔, 속도 따뜻 마음도 따뜻해지시죠? 그런데 이 생강, 단순히 따뜻한 것뿐 아니라 몸속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도와서 장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몸속이 깨끗해지면 자연히 냄새도 줄어듭니다. 하루에 생강은 엄지손가락 마디 정도 크기 한쪽이면 충분해요. 생강차로 드시거나 반찬에 조금씩 넣어 드셔도 좋아요. 따뜻하게 속을 덮이고 몸 냄새까지 줄여주는 착한 뿌리채소 생강입니다. 그리고 양파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양파는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채소죠. 그런데 이 양파가 몸속 냄새를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양파 안엔 유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몸속 피를 맑게 해주고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덕분에 채취도 줄고 입냄새 예방도 되는 착한 채소랍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다 아시는 가공식품입니다. 요즘은 음식하기 귀찮다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자주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방부제, 인공조미료는 몸속에 쌓이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 소금기가 너무 많으면 몸이 붓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아 채취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육류입니다. 요즘 건강 생각해서 고기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죠? 고기는 단백질 보충에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채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암모니아 같은 냄새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몸 밖으로 잘 안 빠지면 냄새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고기는 꼭 쌈, 채소, 마늘, 김치와 함께 드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단짝 친구, 바로 술, 약주입니다. 에이, 이건 못 참지 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술을 마시면 간에서 해독하는 과정에서 냄새나는 물질이 몸 밖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술은 몸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가 마르고 땀 냄새가 더 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채취를 생각하신다면 술도 적당히 한 잔이 가장 좋습니다. 과하면 약도 독. 즐기시되 몸과 냄새를 위해서 한 잔쯤에서 멈추시는 여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몸 냄새 이야기 충분히 나눴으니 이제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바로 입 냄새도 챙겨볼 시간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입에서 냄새 나면 첫인상이 흐려지거든요. 이제 구강 관리를 통해 입냄새까지 완벽 차단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후 30분 후 하루 3번 부드럽게 양치. 너무 세게 닦지 마시고 치아를 감싸듯 부드럽게 양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칫솔만으론 부족. 하루 한 번은 치실. 치아 사이 음식물 찌꺼기는 칫솔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치실을 써주면 세균 번식까지 확실히 막을 수 있어요. 혀 클리너로 혀 닦기. 입냄새 유발 세균의 70% 이상이 혀 위에 있습니다. 혀를 살살 닦아주면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구강세정제 각을 사용. 양치로 닿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하려면 알코올 없는 구강세정제를 추천합니다. 입안을 자극하지 않아서 어르신들께 더 안전해요. 입마름 예방을 위해 하루 6에서 8잔 물 마시기. 입이 마르면 세균이 늘고 냄새도 심해집니다. 물은 커피나 차 말고 맹물로 하루 6에서 8잔 꼭 드세요. 무설탕 껌 또는 레몬 조각으로 침 분비 유도. 침은 입안 세균을 씻어주는 자연 가글입니다. 입이 마를 땐 무설탕 껌이나 레몬 조각으로 침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잇몸 질환, 충치, 입냄새의 원인은 평소엔 잘 안 보이지만 검진으로 미리 발견하면 치료도 간단합니다. 무섭다고 미루지 마시고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꼭 검진 받아보세요. 건강한 치아가 입냄새 없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옷과 침구류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옷이나 침구류가 더러우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옷 관리의 황금 법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매일 세탁. 특히면 면 소재 속옷을 선택하세요. 면은 통풍이 잘 되고 땀을 잘 흡수해요.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시는 게 좋아요. 햇볕은 천연 살균제예요. 다음으로 침구류 관리법입니다.
시트와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세요. 그리고 냄새라는 게요. 조금이라도 쌓이면 공간 전체에 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10에서 15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세요. 특히 화장실, 주방은 더 자주. 겨울이라 춥다 싶으면 문만 살짝 열어도 공기순환엔 충분합니다. 방 안에 숯이나 베이킹 소다를 두면 냄새와 습기를 흡수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채취 관리가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채취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거나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고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만약 가족들이 냄새에 대해 지적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보세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라는 걸 이해시켜 주세요. 또한 친한 친구들과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채취 관리를 부담스러운 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관리의 즐거움으로 생각해 보세요. 향기로운 몸으로 손주들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고 외출할 때도 더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팁과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별 관리법. 일교차 심한 봄, 가을에는 창문 꼭 닫아두시는 경우 많죠. 하지만 냄새는 바람을 싫어합니다. 환기를 안 하면 작은 냄새도 집안에 스며들어요. 하루 2번, 아침 저녁 10분 정도.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이세요. 여름엔 땀을 흘리지 않아도 옷에 피지와 세균이 쌓이기 쉬워요. 땀 안 났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같은 옷 몇 번씩 입지 마시고 속옷, 겉옷 자주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샤워도 하루 1번 이상 가볍게라도 하시고 면 소재의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게 여름 채취 관리의 핵심입니다. 겨울엔 덜 움직이니까 오늘은 안 씻어도 되겠지 하시는데 이럴수록 피부에 냄새 성분이 쌓입니다. 또 씻고 나서 춥다 하며 보습 생략하면 피부가 갈라지고 냄새도 올라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짧게 샤워 직후엔 바로 보습제 바르기. 이 2가지만 기억하세요. 만약 이런 방법들을 다 시도해도 냄새가 계속 난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때로는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같은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목욕할 때 새 S를 의식해서 씻어 보시고 내일은 물을 조금 더 마셔 보시고 모레는 집을 환기해 보세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작은 관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더 기꺼이 안길 수 있게 하고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겪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면 되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향기로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기엔 너무 유용한 정보니까요. 모두 함께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